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 낭독입니다. 아주 길었던 여정이 드디어 이번 편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형법 제356조부터 끝까지 관련된 최신 판례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첫 번째 판례에 보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당연히 적극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건 아니겠죠. 소극입니다.
구체적인 판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 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어떤 사안 관련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 새마을금고 임원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갑 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고 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갑 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 고등법원에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불법 이득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이겠죠. 그리고 이때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불법 이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가 증명 책임을 지겠죠. 또 구체적인 증명의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불법 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 행위 자체로서 불법 이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 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 이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자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이른바 지입죄는 자동차 운송사업자 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 방식에 의한 기업 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관련입니다.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란 이리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 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 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 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 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 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같은 판례의 다음 쟁점입니다.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어떤 논리에서 적극이었나 한번 봅시다.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 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자,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물을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나 그 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57조 배임수증죄 제1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첫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살펴볼 거고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또 유료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 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설령 유료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같은 판례의 다음 쟁점입니다.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살펴보겠고요. 개정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건 소극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문헌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무처리자 본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무처리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임수재죄의 성립은 부정되었다. 개정형법 제357조 제1항은 국법과 달리 배임수재죄의 구성 요건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 요건에 추가하였다. 그 입법 취지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방지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인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제366조 재물 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또 정당 행위의 성립 요건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것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냐 하면, 자, 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다시 동대표들이 관리소장이랑 같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일방적으로 승인 없이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왜 내 승인 없이 붙였냐 하면서 이제 피고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이 이것을 뜯어냈던 그런 사안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갑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역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하는 점, 위 공고문이 계속 게시되고 방치될 경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게시판의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더라도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발견한 날은 공휴일 야간이었고 그 다음 날이 위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안을 찾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거 재물손괴 유죄 맞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정당행위에 해당이 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주거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건 소극입니다. 자,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것도 소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갑은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을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으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갑이 아파트에서의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지배, 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거주자인 을이나 그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무가 공동거주자인 피고인 갑의 출입을 금지할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무의 조치에 대항하여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인 피고인 갑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피고인 갑의 부모인 피고인 병정이죠. 병정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피고인 병정은 공동거주자이자 아들인 피고인 갑의 공동주거인 아파트에 출입함에 있어 무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 조치에 대항하여 아파트에 출입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갑이 걸쇠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병도 이에 가담함으로써 공동으로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 병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피고인 갑의 행위에 편승,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병정이 아파트에 출입한 행위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동 거주자인 피고인 갑이 아파트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 병정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 라는 것의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갑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의 차량 앞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여놓아 갑이 17 내지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차량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붙여놓은 행위는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고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위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것의 의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서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 재물 손괴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대법원은 재물 손괴로 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들 한번 보겠습니다. 위 도로는 각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갑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 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 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갑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이상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긴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형법 최신 판례들 총 10편에 걸쳐서 낭독을 해봤고요. 이번 편으로서 드디어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사실 낭독을 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이걸 끝까지 따라와 가면서 이제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 긴 여정이, 이 힘든 여정이 여러분의 합격과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해봐요. 감사합니다.